네, 풋볼 주크박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두 번째 시간에는 바르셀로나 팬 송꾸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꾸레! 네! 오셨습니다! 접니다! 아니 뭐예요? 이렇게까지 옷을 갖춰 입으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아, 그런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바르셀로나 레전드들을 한번 쫙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막 거지. 벅차오르고 흠뻑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대한 클럽이야. 아니, 다른 클럽은 이 정도의 레전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인정을 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제도 안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바르셀로나 21세기 선수 티어메이커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선수들을 다룬다면 이 방송이 2박 3일로도 모자르죠. 네. 그래서 21세기로 제한적으로 바꿨다는 거. 기준이 그러면은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 활약한 선수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수들을 평가하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걸 먼저 느꼈고, 두 번째는 요한 크루이프라든가 쿠발라라든가 세사르라든가 과거의 영웅들도 정말 대단했지만 21세기에 제한했다. 그리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스타들도 있어요. 히바우드 같은 선수들도 과감히 제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네. 위원님 굉장히 지금 비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단계를 좀 나눴어요. 5단계를 나눴습니다. S, S-, A+, A, A-로 티어를 구성을 했어요. 사실 바르셀로나의 레전드는 다 S죠.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눈 겁니다. 그치,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레전드들은 하늘에 있잖아요. 네.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서도 등급을 뭐 천상계 뭐 이렇게 나눈 거지. 나눈 거예요. 엄청 이렇게 세세하게 길었어. 습자지 정도의 그 얇은 그 네. 단계로 나눈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눠야지 또 재밌으니까. 네. 물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는 더블 S죠. 트리플 S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후보를 최대 15명으로 저희가 좀 추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안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첫 번째 선수는 빅토르 발데스 골키퍼예요. 빅토르 발데스 골키퍼는 플레이에 비해서 평가절하된 선수예요. 사실 이 선수가 경기당 2개 정도는 엄청난 선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10경기당 한 번 정도는 엄청난 실수를 해요. 그 실수 때문에 약간 평가절하되는 골키퍼가 아닌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카시아스 골키퍼하고 빅토르 발데스 골키퍼가 스페인 대표팀에서 같이 경쟁할 때에는 카시아스 골키퍼가 항상 넘버1이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도 비교되면서 평가절하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골키퍼가 사모라상을 5회나 수상을 했습니다. 물론 사모라상은 수비 라인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골키퍼 중에서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었고 이 골키퍼가 등장했을 때가 2002년도예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는데 2000년대 초반이 바르셀로나의 암흑기거든요. 네. 그때 믿을 수 있는 골키퍼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데스 골키퍼를 올린 거예요. 얘도 불안해. 하지만은 그나마 가장 잘했던 골키퍼.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놀라운 선방을 많이 보여주면서 실수와 선방을 동시에 보여주는 골키퍼. 그러다 보니까 평가절하됐지만은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빅토르 발데스만인가요? A-에? 아니죠. 다른 선수는 누군가요? 하베르 마스체라노입니다. 네, 마스체라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사실 마스체라노는 좀 개인적으로 미안함도 갖고 있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마스체라노를 센터백으로 많이 이용했어요. 그 전까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로 와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을 동시에 소화를 했고 센터백을 좀 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굉장히 터프한 수비를 하거든요. 강한 태클, 몸싸움, 그리고 대인마크 이런 게 놀라 보이긴 한데 굉장히 지능적인 선수예요. 위치 선정이라든가 패스 루트 끊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런 플레이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패스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8시즌 뛰었거든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시즌 뛰는 동안 총 우승을 17회나 했으니까 뭐 대단한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선수는 누굴까요? 마지막 선수는 다비드 비아입니다.
제가 다비드 비아를 발렌시아 시절부터 너무나 좋아했는데 바르셀로나가 영입한다는 거야. 너무 좋았습니다. 2010년도에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오래 뛰지는 못했어요. 네. 한 3시즌 뛰었을 거예요. 3시즌 뛰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가서 라리가 우승을 하네. 다비드 비아는 뭐라고 할까요?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면서의 마무리 능력, 동료하고 연계 능력, 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비드 비아가 최전방이라든가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면서 바르셀로나 공격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줬고, 다비드 비아도 바르셀로나에서 3시즌밖에 뛰지 않았지만 우승을 8번이나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르셀로나 전성기에 기여를 한 선수죠. 자, A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A는 지금 4명을 넣어놓으셨어요. 네. 4명의 선수 모두 대단하죠. 일단은 조르디 알바를 뽑았습니다. 조르디 알바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르디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레프트백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었던 선수고요. 거기다가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네. 더 좀 애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스 출신인데 이제 발렌시아에서 활약하다가 영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공수 능력이 다 탁월했어요. 특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갈 때 스피드라든가 침투 능력이라든가 낮은 크로스라든가 간간히 터지는 왼발 슈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팬들을 흥분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전성기 시절에는 굉장히 끈기 있는 수비를 보여줬어요. 끝까지 따라가서 물고 늘어지는 그런 수비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선수죠. 그리고 이제는 바르셀로나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인터 마이애미로 간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어디 가든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우승 트로피를 17개를 들어 올렸으니까 조르디 알바 입장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 활약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르디 알바. 그리고 또 그 다음 선수 누구를 꼽으셨어요? 네, 제라르 피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피케의 능력을 높이 사지만 피케의 캐릭터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요? 피케의 캐릭터는 약간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캐릭터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업 쪽도 그렇고 여자 관계도 그렇고 저는 그런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선수로서는 사실 바르셀로나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센터백이죠. 선수 시절에 피켄바오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빌드업에 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패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차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공중볼 장악이 좋고 그리고 대인마크도 좋고 위치 성정도 좋고 그리고 이 선수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경기 막판에 골이 필요하면은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스트라이커처럼 뛰는 경우도 있어요. 감독이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골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케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은퇴했잖아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사실 은퇴를 좀 성대하게 했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좀 들거든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정말로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헌신한 센터백이다. 우승을 총 30번이나 했으니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2008년부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끌면서 그때부터 바르셀로나의 최전성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우승 트로피를 미친 듯이 들어 올린 거예요. 지난 시즌 중반에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지난 시즌 나리가 우승을 했네? 그래서 우승 트로피가 하나가 더 얹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은퇴를 했어도 우승 트로피 30번은 정말 본인에게는 엄청나게 뭐 은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엄청난 인생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지 않을까. 30번에 놀라면 안 됩니다. 뒤에 아니, 더 있죠. 많은 우승을 한 당연히 더 선수들이 있죠. 나와요. 하지만 30번도 상당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다음 선수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선수는 네이마르를 뽑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이마르가 좀 더 높이 위치해야 되는 건 아니냐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네이마르가 뛴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공식 경기 186경기 뛰었거든요. 그 점이 좀 아쉽고 떠나는 과정도 아쉬워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떠남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에 대혼란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 점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날 때 이적료가 2억 유로 이상이었으니까 그때 바르셀로나 회장이 바르토메오 회장이거든요. 멍청한 사람에게 거액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르셀로나가 보여줍니다. 1억짜리 선수들을 마구 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네. 나비 효과처럼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차근차근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아프다. 네, 물론 이제 네이마르 잘못이 아닙니다. 바르토메오 회장의 잘못인데 네이마르 떠나는 과정이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메시 다음은 그래도 네이마르,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이마르 입장에서는 한 팀에서 메시와 같이 뛴다면 당연히 메시의 팀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팀을 위해서 떠나간 거죠. 그래서 네이마르의 파리 생제르맹을 원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아쉬움이 컸잖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부상을 당하고 물론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라가긴 했지만 우승에는 또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이마르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뭐 네이마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워낙에 유명한 선수고 테크니션이고 브라질 넘버 10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 바르셀로나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래서 A에 놨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사무엘 에투입니다. 저는 사무엘 에투 너무 좋아했어요. 사무엘 에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마요르카에 인대돼서 마요르카에서 이제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레알 상대로 골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근데 그때 사무엘 에투에 대한 평가가 기술적으로는 투박하다. 근데 피지컬적으로 워낙에 빠른 선수다. 반박자 빠르게 침투하고 반박자 빠르게 슈팅하고 그러면서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에투를 영입해야 된다. 왜 레알 마드리드의 강한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는 것 자체가 바르셀로나에게는 엄청나게 플러스 요소가 된다. 근데 영입했거든요. 왔어.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잘했어요. 사무엘 에투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는데 그때 사무엘 에투가 너무나 잘해줬고요. 특히 첫 번째 트래블 0809 시즌 그때 메시, 에투, 앙리거든요. 이 세 명의 선수의 득점력이 총 합해서 100골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때는 메시가 막 50골씩 넣었던 시즌은 또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득점력이 막 살아나는데 그때가 38골 넣었던 시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메시, 에투, 앙리가 골고루 잘 넣은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에투가 그 트래블 이후에 인테르로 가죠. 그리고 나서 인테르에서 트래블을 또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어요. 더 좀 있었으면 좋았을 네, 거예요. 에투가 인테르로 가면서 바르셀로나가 질라탄을 영입하죠. 폭망하죠. 네, 물론 이제 그때도 리그에서 우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질라탄이 그 바르셀로나 생활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서전에 펩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도 하고 펩에 대해서 계속 말싸움이 있고 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질라탄이 왔을 때도 저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질라탄은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자, 이제 A뿔로 넘어가 볼게요. A뿔도 몇 명일까요? A뿔이 저는 4명 선택을 했습니다. 4명. 네. S 바로 밑이란 말이에요. S 마이너스 바로 밑이에요. 네. 이 선수들 누굴지. 첫 번째. 푸yor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S에 넣고 싶어요. 저는 선수가 그 선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능력 외의 영향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라운드 안에서 이 선수가 있고 없고 그 차이에 따라서 동료들이 느끼는 영향력이라든가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 지주라는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사실 바르셀로나는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올 때 그때 과르디올라 지금 감독이지만 영원한 주장이라고 해서 볼보이부터 시작해서 바르셀로나 주장까지 한 선수였거든요. 그 선수가 뛰고 안 뛰고에 따라서 약간 심리적으로 선수들이 흔들리는 감도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에이스는 히바우드였지만 근데 카를레스 푸yor은 바르셀로나의 심장이에요. 말 그대로. 이 선수가 뛰느냐 안 뛰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항상 동료들에게 경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골키퍼까지 상대가 제쳤는데 네. 어느 순간 푸yor이 돌아와서 몸 날려가지고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헌신. 이거 볼 때마다 저는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그 곱슬머리 휘날릴 때 뛰는 그거 보면 막 희열이 생겨요. 푸yor은 뛰고 있을 때 얼굴이든 뭐 유니폼이든 다 어디에 긁히거나 뭐 잔디 묻어 있거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온몸을 던지면서 수비하니까.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뭐랄까 처절하다. 고맙고 처절하고 어.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처절한 수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푸yor을 A뿔에 넣습니다. 그러면 푸yor 다음에 A뿔엔 또 누가 있어요?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잘했죠. 루이스 수아레스가 2014년도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올 때 그때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그 기대감에 맞춰서 트래블도 해줬고
다만 루이스 수아레스는 리버풀에서 바르셀로나로 올 때는 만능 선수였어요. 드리블이면 드리블, 침투면 침투, 창의적인 패스면 창의적인 패스, 마무리면 마무리 다 잘했거든요. 근데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득점에만 집중하는 선수로 그렇죠. 바뀌게 되죠.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리고 제가 다비드 비아 얘기했잖아요. 다비드 비아가 바르셀로나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했다고. 루이스 수아레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승했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바르셀로나가 많이 도와준 겁니다.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피치치를 한 차례 차지했어요. 그게 2015-16 시즌이거든요. 근데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하고 리오넬 메시가 경쟁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득점왕을 하든 메시가 득점을 하든 둘이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그에서 한 40골 넣어가지고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거. 이것도 놀라운 거죠. 그렇죠. 이제 다음 선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니 알베스를 뽑았습니다. 성폭행 문제가 없었다면 정말로 마무리까지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다니 알베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고 그때도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말 그대로 윙어로 뛰어도 되는 자원이에요. 그만큼 공격력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가르디올라 감독이 약간 비대칭적으로 썼어요. 오른쪽으로 위로 올리게끔, 그러니까 다니 알베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 대신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그런 패턴을 만들어서 다니 알베스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 알베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라이트백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을 거쳐서 바르셀로나로 또 돌아옵니다. 그때 바르셀로나가 오른쪽 풀백 문제가 있다 보니까 2022년에 돌아와서 네, 반 시즌 뛰었거든요. 그때도 한 골 넣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이가 든 다니 알베스 보면서 느낀 건 여전히 축구 지능은 뛰어난데 예전만큼의 기동력과 스피드가 안 되는구나.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선수를 제가 뽑은 거는 역대 최고의 라이트백 중에 한 명이고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가 필요할 때 돌아왔잖아. 이거 팀에 대한 충성도 아니겠어요? 그건 팬들이 무시 못하죠.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다니 알베스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마지막 한 명. 네, 세리오 부스케츠입니다. 부스케츠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로시엔 또 S로 올라가야 되는 선수인데. 우리끼리 정하는 거기 네. 때문에 위원님 너무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러니까 부스케츠는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죠. 물론 이제 그 자리에 과르디올라라든가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부스케츠가 등장하면서부터 바르셀로나의 전성기가 시작됐고, 이 부스케츠가 1차적으로 연결고리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탈압박도 잘 되고 공격 전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지난 시즌 끝으로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에서 뛸 텐데 부스케츠가 떠난 자리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빼앗기거나 또는 상대 공격의 스피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좀 노출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했지만은 전성기 시절의 경기를 제가 최근에 다시 본 적이 있거든요. 맨유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와,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케츠가 최근 부진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비판을 좀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선수는 정말로 위대한 선수다.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들어올린 우승 트로피가 32개입니다.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 역사에 이 선수 이름은 길이길이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 마이너로 가볼게요. S 마이너는 몇 명이죠? 3명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호나우지뉴를 뽑았습니다. 호나우지뉴를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선수는 임팩트가 너무 세요. 말 그대로. 엘 클라시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졌을 때 기립박수를 받은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바르셀로나 선수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경우가 손에 뽑아요. 마라도나가 받았고 호나우지뉴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가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호나우지뉴는 더 높은 점수를 줘야 돼요. 왜냐? 루이스 피고가 떠나고 그때 가스파르토 회장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바르셀로나의 암흑기 때 등장하거든요. 2003년도에 딱 등장을 하면서 등장도 되게 멋있게 등장해요. 왜? 라포르타 회장이 회장 선거 나가서 공약은 데이비드 베컴 영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냉큼 베컴을 영입하네. 네. 그래서 차선책이 호나우지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나우지뉴
그 당시에 메뉴를 이적하기 직전이었었는데 메뉴 프론트의 실수에 의해서 바르셀로나를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바꿔놓죠. 이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인연이 굉장히 적은 팀이에요. 챔피언스리그의 팀 하면 레알 마드리드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팀 1992년도에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승이 쭉 없었어요. 그런데 호나우지뉴가 등장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본다면 암흑기에서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는데 호나우지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고 최고의 전성기로 가는 그 과정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나우지뉴는 반드시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선수는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등으로 패스하고 엉덩이로 패스하고 막 그러거든요. 정말로 축구를 재밌게 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자선 축구 대회인가 거기서 네. 하는 거 봤는데 여전하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입니다. 이니에스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미드필더예요. 이 선수는 못하는 게 뭐야?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다른 클럽에 있었으면 네, 아마 가장 높은 위치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테크닉도 뛰어나고 전술적인 이해 능력도 뛰어나고 거기다가 패스 능력, 득점력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영양가 높은 득점력을 항상 보여줬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니에스타는 단점이 없는 선수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자기 관리도 좋아요. 왜냐면은 바르셀로나에서 2018년도까지 뛰고 빗셀 고베로 갔어요. 그래서 빗셀 고베의 문화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빗셀 고베의 그 평균 관중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5시즌 뛰고 이제 새로운 팀 찾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우디 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팀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 이니에스타는 지금도 뛰고 있으니까 자기 관리도 엄청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 경기 뛰고 나서 필드 위에 혼자 있었거든요. 깜누에서 그걸 느끼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너무 슬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때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이니에스타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이니에스타를 네, 뽑았습니다. 네, 지금 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오늘 좀 눈 클로즈업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자, 이제 마지막 S-의 마지막. 네. 현재 바르셀로나 감독이죠. 차비 에르난데스를 뽑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미드필더는 이니에스타예요.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는 이런 선수다라는 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준 선수가 차비 에르난데스예요. 지금 페드리도 차비의 모습이 있고 가비도 차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들은 차비처럼 뛰어야 돼. 이런 고정관념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비 에르난데스는 뭐 미드필더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또 한 가지는 차비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영리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볼을 잡기 전에 주의 확인하고 상대 위치, 동료 위치 파악하고 볼을 간결하게 처리하고 드리블로서 탈압박할 때는 확실하게 해주고 그리고 쉽게 볼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을 간수하면서 점유율 높여주고 이게 차비의 장점이거든요. 특히 차비가 그냥 볼을 갖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유형이 아니라 주고 공간으로 가고 주고 공간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동료들이 플레이하기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유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수를 이니에스타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니에스타가 2002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차비가 1998년도에 데뷔했어요. 푸올이 1999년도에 데뷔했거든요. 네. 얘기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암흑기. 그때 차비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의 바르셀로나 축구랑 약간 다른 축구예요. 워낙에 흔들리다 보니까 네. 바날 감독이 네덜란드식으로 만들고자 노력을 했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에서 실패를 하고 뭐 안티치 감독이든 누구든 왔는데 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비의 수비력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적시킨다 만다 이게 2000년대 초반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적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겨낸 거죠. 이 선수는. 그래서 이 선수를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어쨌든 뭐 S- 들어만 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듣는 팬 여러분들도 이견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대망의 S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죠. 선수 네. 한 명이죠. 네, 메시죠. 바르셀로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입니다. 아니, 라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는 메시다. 아니, 올타임 넘버원은 메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는 너무 위대합니다. 그런 위대한 선수를 어처구니 없이 내보냈죠. 참. 여하튼 메시는 라리가 기록도 다 갖고 있고요. 바르셀로나 기록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피치치를 8회나 했고 발롱도르를 7회 수상했는데 이번에 또 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또 발롱도르도 8개를 팔롱도르가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정말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선수 중에서 몇몇은 인터 마이애미에서 만나죠. 부스케츠하고 네네. 메시하고는 만나죠. 인터 마이애미에서 이제 같이 뛰는 모습을 보면 예전의 향수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S까지 쭉 들었잖아요. 진짜 송영주 위원님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바르셀로나 역사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쵸. 지난 23년간 뛴 선수들 위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위대한 선수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인 거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클럽은 찾기가 힘듭니다. 클럽 그 이상의 클럽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송영주 위원님의 뭔가 사심을 채우기 위한 방송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팬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댓글로 또 저희가 남겨놓으시면은 여러 가지 같이 또 소통을 하면서 또 즐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티어 메이커는 여러분들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